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상에서 단연 가장 염치 없는 시어머니라고 할 만한 사연인데요. 이 시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죠? 제3자인 제가 더 어이가 없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을 했을 당시만 해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성격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일 줄은 말이죠.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가 바로 들어섰는데 아이가 들어섰을 때만 해도 남편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임신 6개월 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물건 집어 던지는 건 일상다반사였고 제게 달려들어 손질을 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제 머리를 끄집어 당겼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긴 편인데 머리채를 확 잡아서 당기면 작은 저의 체구는 남편에게 밀쳐지다시피 했었어요. 한두 번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손까지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손을 올리는 신용을 했지만 저는 그 손이 올라가는 순간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그동안은 시어머니에게 전혀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남편과 떨어져 지내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사실은 그이가 성격이 좀 변한 건지 조금만 화가 나도 막 물건을 부수고 화를 내고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런 행동을 하네요. 그동안은 그냥 참고 넘기려고 했는데 바로 어젠 제게 손까지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만일 아이가 없다면 제가 한번 참아보겠는데 지금 제 뱃속엔 아이가 있잖아요. 당분간만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생활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일을 어머니 댁으로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한참 동안 한숨만 쉬셨고 그러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시어머니 말씀에 이래서 며느리는 며느리구나. 사람을 궁지에 몰면 어쩔 수 없이 엄마로서 아들 편을 들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란 것을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제게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요구하셨거든요. 걔가 원래 안 그랬어. 너도 걔랑 연애해봐서 알겠지만 어디 한 번이라도 콸콸하다던지 괴팍하다던지 그런 모습 보인 적 있니? 남자들은 다 그렇단다. 여자들하고는 또 다르지. 결혼을 하고 애까지 생기고 나니까 자기 딴엔 무서운 모양이다. 사실 우리 아들은 그렇게 빨리 애가 들어설 줄은 몰랐다고, 그렇게 쉽게 임신이 되는 건지 몰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내들 결혼하면 철든다? 아니다. 평생 철들지 않는 것이 바로 사내들이야. 아주 유약하고 약해 빠진 그런 존재들이지. 그런 사내들을 잡아주는 건 바로 강한 여자들이고 엄마가 되면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요즘 우리 아들이 일하는 게 많이 힘에 부친 것 같더라고. 뭐가 잘 안 되나? 한번 얼굴 볼 때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야. 너도 힘들겠지만 부부란 그런 거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사람이 나와 좀 다르다고 한 이불을 마다하고 딴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면 그날로 바로 연 트는 거야. 내가 아들한테 잘 이야기하마. 손질은 절대로 안 되지. 그건 우리 아들이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거지. 그런데 아가, 우리 아들도 지금 삶이 너무 고단해서 그러는 걸 거야.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 내가 모르겠니? 지금 환경이 바뀌면서 잠시 갈팡질팡 하는 거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 주자꾸나. 내가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내긴 할게. 그러니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든 우리 아들을 내 집에 보내겠다는 그 생각은 다신 하지 말아라. 그럼 못 써. 아가를 품고 있는 엄마가 아빠에 대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안 그러니? 역시나 였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남편의 편만 드는 시어머니라니. 시어머니가 거절을 하시니 다른 방도가 없더군요. 임신한 몸으로서 남편을 피해 어디를 가 있을 수도 없고 그냥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처지였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도 손질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제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짓을 하긴 했습니다. 물건 집어 던지는 건 일상이었었고요. 결국 저는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짧아진 머리는 더 고약하게 노골적으로 잡아야 하니 짧게 머리를 잘라버리면 더 이상 끄집어 당기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남편은 대놓고 화가 나면 제 머리채를 움켜 잡더군요. 그때 임신 한 8개월 차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덜 당했었나 보더라고요. 남의 눈치 살피면서 뛰쳐나올 상상조차 못했었으니까요. 남이 어찌 생각을 하든 말든 저는 저희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계신, 아무것도 모르시는 나의 친정 엄마. 배운 것도 없고 평생 농사일만 하시고 꾸덕꾸덕한 손을 가지신 우리 엄마는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이죠. 왜냐면 저희 엄마는 말을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버버 하면서 제게 손짓 발짓을 하시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련스럽게도 한편으론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우악스럽게 대하는 남편이지만 그의 아이를 갖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만일 혼자 남겨지게 되면 어쩌지? 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참 한심한 여자 맞죠? 네네, 맞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이렇게 한심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제게도 사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울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쓴 웃음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요. 불쌍한 우리 엄마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때까지만 엄마 곁에 있고 싶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엄마의 낯빛을 볼 때마다 말이죠. 남편이 제발 찾아오기를, 와서 무릎을 꿇고 제게 빌어주기만을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연애할 때처럼 다정한 남자가 되어주리라 제 앞에 와서 맹세히 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 그래도 꼴의 남편이라고 그에게 당도를 한 것일까요? 남편은 찾아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와 제 앞에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만일 다시 한 번만 그런 짓을 벌린다면 자기가 자기 손모가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각서를 쓰라 하면 쓸 것이고 하라는 대로 뭐든 할 테니 제발 돌아와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엄마 앞에서 그가 울면서 비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엄마 생각에 그래도 우리 딸이 아예 거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건 아니구나. 이 사위란 녀석이 그래도 우리 딸을 사랑하긴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더군요. 한 번 그러기가 어려운 거지 두 번 그렇게 하기는 쉬운 거라는 말. 아이를 낳은 이후 남편의 그 버릇 반년을 못 가더군요. 아이가 있든 말든 지 성질대로였습니다. 지가 화가 나면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제 몸까지 푼 저였으니 얼마나 더 만만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그 이야기 다 개뻥이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눈앞에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면 분명 힘든 일도 참아내는 인내심을 키울 것이라고.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저런 말을 하면서 저를 다독였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달라지기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울고불고 해서 들어왔을 땐 조금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슬슬 예전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제가 아이를 안고 분유를 먹이는 그 앞에 서서 저와 아이를 거의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XX년을 읊조리는 겁니다. 화가 났다는 징조였죠. 지금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는 거였죠. 그렇게 요구를 시작을 하더니 갑자기 내 남편은 몹쓸 짓을 했습니다. 패대기 쳐져지고 제 품에서 떨어진 아이는 빽거리며 울기 시작하고 저는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잠옷바람에 아이를 들쳐안고 무작정 친정집으로 갔어요. 지갑, 핸드폰도 챙기지 못한 채 제가 챙긴 거라곤 제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택시도 어지간히 안 잡히더라고요. 엄만 당연히 놀랬죠. 어버버 하면서 제 꼬라지와 아이 꼴을 보면서 눈치를 채셨겠죠. 아니 그 시간에 친정집으로 달려온 딸내미 속사정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지난번 일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가슴 두근거림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왜?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닌가?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야 하는 것인가? 적어도 남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고 살았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 말문 막힌 엄마만 있어. 커오는 과정이 녹록진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줄로만 알았는데 재수없는 팔자는 영원히 재수가 없는 팔자인 건가?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미웠습니다.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제가 핸드폰도 못 챙기고 뛰쳐나왔으니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시어머니는 그때 처음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왜 참지를 못하는 것이냐고. 남자들 성격 다 알지 않냐고. 애도 차츰 고치려고 하는데 그리고 한동안 안 그러지 않지 않았었냐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애도 정신 차릴 텐데 왜 자꾸 이렇게 더 크게 일을 만드는 것이냐고 제게 훈계를 하셨습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 정도는 너도 알잖아. 부부가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험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때마다 너 쪼르르 친정으로 올래? 사부인 얼굴 보기 내가 다 창피하다.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우리 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일이 잘 안 풀리잖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괜히 짜증 부리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갑자기 버럭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치지도 않았잖아. 원래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다. 부부 사이 그들만 아는 거라서 너는 너만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절대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참고 이해하고 견디어주고 남들 눈에 보이지 않게끔 숨기면서 사니까 모르는 거야. 너만이 그렇게 사는 거 절대 아니다. 얼른 가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니? 사부인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조금만 수틀리면 쪼르르. 친정에 달려오는 모습 보기 좋지 않아. 어머니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산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전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제가 너무 비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눈이 미친 사람처럼 돌아가는데 그 사람 정신줄 놓으면 저도 그렇고 아이까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하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이혼을 하겠다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순간 그냥 저도 내질렀습니다. 한 번 말을 내뱉고 나니 왜 이혼할 생각을 안 했지? 왜 내가 내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너는 너의 삶, 나는 나의 삶, 살면 되는 것인데 왜 이제서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조차도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이혼했습니다. 워낙 돈도 없고 아이에 대한 애정도 없는 사람이었던지라 친권, 양육권 모두 저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위자료 청구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양육비도 형식상 최저 금액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혼만을 원했고 제 아이만을 원했거든요. 그냥 그 사람에게서 무사히, 무탈하게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나 질긴 인연인지 참으로 우스운 꼴을 제가 또 당하게 되었답니다. 1년 정도 뒤쯤 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남편이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었어요. 자기도 좀 마음이 걸린 건지 그냥 자기를 없는 사람으로 쳤으면 좋겠다는 문자 한 통을 보내길래 그러마라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사실 양육비 받을 마음도 없었기에 차라리 아예 없는 사람으로 쳐달라는 그 말이 반갑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1년 만에 연락을 한 전 시어머니는 제게 빌었습니다. 뭐라고 빌었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게는 참고 살아야 한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 네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고 훈계를 했었으면서 당신이 보호하고 당신이 감싸 주었던 아들이란 작자가 너무 못살게 굴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와는 연관이 없지만 그래도 제 아이의 할머니라면서 말이죠. 나 너무 못 살겠다. 네가 없어지고 나니까 아주 나를 잡는구나 잡아. 정신병원에라도 쳐넣어야 하는 건지 이러다가 사람 잡겠어. 애미야
나 좀 살려줘라. 아니, 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나는 우리 손주 할머니잖니? 내가 우리 손주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고 있는데 눈에 밟혀서 지금 피눈물이 다 날 지경이다. 내가 우리 손주 다 봐줄게. 너 일하고 있니? 그럼 사부인은 우리 손주 보살피고 계신 거니? 말도 못하시는 양반인데 우리 손주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가 돌봐주마. 내가 다 할게. 가서 청소고 빨래고 밥이고 다 할 테니 제발 나 좀 이 지옥 속에서 빼내주렴. 나 좀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줘라. 어? 애미야. 정말 사람 잡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다고. 내가 얼마나 사정이 급하면 너한테 연락을 다 했겠니? 너도 알잖아. 우리 아들놈 성격 더러운 거. 지금 너한테 했던 것보다 100배, 아니 1000배 이상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혼하고 나서 더 그런 것 같다. 애미야, 불쌍히 여기고 나 좀 제발 구해줘라. 시어머니 인생도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 그래요, 보고 싶으시겠죠. 저와 남편의 잘못된 인연으로 인해서 생으로 손주를 못 보시는 것이니 죄송한 마음에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다시 연락을 하고 인연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과 연락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분의 인생 똥밭에 굴러 떨어졌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누구를 살펴주고 돌봐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와 엄마를 지키기에도 버거웠기에 다시는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그 엄마더군요. 막상 다급해지니까 제게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아들을 풀겠답니다. 이혼을 했어도 아이라는 매개가 있으니 아들 보고 너를 찾아가라고 하겠다고. 당신도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저는 왜 미리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들하고 인연을 맺었던 것이었을까요?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만만했나 봐요. 그동안 저는 단단해졌고 좀 강해졌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작은 편인데 목청을 최대한 높여서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고 말이죠. 아줌마는 저랑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피차 자식도 엄마로서 각자 자식들은 좀 알아서 하죠. 그리고 나라고 당신이 좋겠어요? 당신은 내 인생 망친 그 나쁜 놈의 애미란 사람인데 내가 당신한테 좋은 감정이 있겠냐고요. 사람이 좋게 이야기를 할 때 들어 쳐먹어야지. 참고 사세요. 견뎌보세요. 다들 그렇게 산다면서요. 그거 좀 당했다고 이렇게 엄마가 돼서 쪼르르 이러고 도망갈 궁리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정신병원에 쳐넣으세요. 그리고 저랑 이제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아줌마 아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를 없는 사람 쳐달라고. 아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치고 살고 있는데 왜 엄한 사람을 붙잡고 난리예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 사람으로 인해 저는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 상황 걱정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2번 다시 맞이하고 싶지 않기에 강하게 모질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런데 저도 무섭고 두려운데 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 시어머니는 왜 제게 연락을 하신 건지 사람 마음 찝찝하게 만들어 놓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끝까지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하고 가족이라는 것이 되었었던 거였는지 귀신이 홀렸었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았었던 거였는지 오늘 이 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반성해 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